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지금 그 자연 치유 지도자 과정이니까 질병이 뭔지 알아야 되고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체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래야 그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병법 얘기를 잠깐 했으면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우면 위태롭지 않다. 다 이기지 못해도 자기가 위태로워지지는 않는다. 라는 게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뭘 알아야 얘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 생긴다 하는 거에서 출발을 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커다랗게 보면은 사람과 동물과 환경 이 세 개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데서 어느 쪽 한쪽이 무너지면 질병이 발생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어떤 보건 지표나 보건 사업에서도 그 세 개를 같이 컨트롤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치우치면 어떤 질병에 대한 예방이나 대책이 수립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잠깐 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일으키는 질병은 크게 감염성 질병이 있고 비감염성 질병이 있습니다. 감염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외부의 생물체가 나한테 들어와서 병을 유발하는 그걸 우리가 이제 감염성 질환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현대에서 많이 좀 우리가 골치 아프게 앓는 그런 병들은 대부분 비감염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권 박사님 얘기하셨던 심장 질환, 당뇨 이런 것도 전부 비감염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0명 중에 나이가 70, 80이 되면 10명 중에 4명은 사망의 원인이 된다는 암, 이게 전부 다 비감염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감염성 질환들은 대부분 다 환경적인 요인을 컨트롤을 잘하면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이미 걸렸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그런 것이 이제 비감염성 질환이고, 감염성 질환은 대부분 이런 세균, 진균이 의학 용어로 진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쓰는 말은 곰팡이죠. 곰팡이에 그 다음에 바이러스, 기생충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켜서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체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치명적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대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암은 다른 사람한테 옮기진 않잖아요. 심근경색, 심장 질환, 고혈압, 당뇨 이건 자기가 앓는 거지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는 않는다. 비감염성인 거와 감염성은 그런 면에서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감염성 질환을 국가적으로 우리가 통제하고 규제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려면 얘네들에 대해서 뭔가 좀 알아야 우리가 예방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도 차단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세균이라고 하는 게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세균은 모든 생명체의 기본 조성은 세포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아까 앞에 강의에서도 얘기했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서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세균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균이라고 하는 놈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크기가 1mm의 1000분의 1 크기, 1mm의 1000분의 1 크기, 또 마이크로미터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의 크기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미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봐도 1000배로 확대해봐야 1mm 정도 보이는 겁니다. 사이즈가. 자, 그런데 생명체라고 하는 거는 생명체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영양분을 섭취할 줄 알아야 돼요.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 영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하고 똑같은 놈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손 증식을 할 줄 알아야 이게 생명체예요. 근데 이게 1mm에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세포 하나로 되어 있는 이 세균이 아까 얘기했던 생명 특징을 다 한다는 거예요. 에너지도 만들 줄 알고 영양분 섭취도 스스로 하고 분해해서 에너지도 만들고 자손 증식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식을 합니다. 자손 증식.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균이라고 하는 놈은 10분이면은 배로 불어나는 겁니다.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 되고 8개가 16개 되고 이런 식으로 분해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숫자로 분열해 나가는 게 세균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막지 않으면 우리 몸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감염돼서 다른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런 게 세균이다. 그런데 이 세균 세포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균 세포의 구성이 사람 세포와는 다르다. 사람 세포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체계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항생제입니다. 세균을 치료할 때 쓰는 게 항생제예요. 이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세균 질환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크게 문제되는 게 항생제를 너무 남용을 하다 보니까 세균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갈 방편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를 너무 과다하게 쏟아붓다 보니까 요즘 감염되는 세균들은 사람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항생제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내성을 갖고 있는 세균들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통 우리가 슈퍼박테리아라고 얘기해요. 얘네들이 만든 거 다 갖고 와봐 나는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면 방법이 없어요. 쓸 약이 없으니까. 쓸 약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내성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세균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잠깐 했고요. 그리고 곰팡이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곰팡이는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껏 감염되는 게 무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 곰팡이가 이렇게 피부나 이런 데 감염되지 않고 우리 몸 깊숙한 부분까지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면역 기능이 저하되거나 이런 사람한테는 이게 감염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포의 모양이 사람 세포하고 모양이 같아요. 곰팡이는.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약을 쓰는 이유는 내 몸에서 병을 일으킨 원인체만 죽이는 게 좋은 약이에요. 세균이 감염됐을 때 거기에 쓰는 항생제는 들어가면 세균만 공격을 해요. 사람 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열려있는 편인데 곰팡이에 감염됐을 때는 곰팡이를 죽이는 약을 쓰면 필연적으로 사람 세포가 같이 피해를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감염 안 되는 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곰팡이 감염은 그렇게 쉽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는 나중에 뒤에서 우리나라에서 지정되어 있는 법정 감염병이 있는데 거기에 곰팡이 질환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사람에게 크게 위험하지 않다. 다만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만 조심하면 되는 그런 균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할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 우리 2년 동안, 근 3년 동안 코비드-19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우리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병원체, 감염원이죠. 우리에게 감염되는 감염원인데 이 바이러스라는 감염원은 이 생명체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그 병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크기도 자 아까 세균이 1mm에 1000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이러스는
그 세균의 1000분의 1이에요. 크기가. 그래서 일반 현미경으로도 안 보여요. 이건 전자현미경으로 봐도 한 1mm 정도나 되게 이렇게 보일 정도. 그러니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얘는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 들어가야만 살아요. 살아있는 생명체 안으로 들어가야만 살아요. 자기 스스로 증식하지 못해요. 에너지도 만들지 못해요. 영양분 섭취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살아있는 세포 안으로 기어들어가서 살아요. 살아있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요. 자,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숙주에 대한 특이성이 있어요. 식물 바이러스는 식물에서만 병을 일으켜요. 동물 바이러스는 동물에서만 일으켜요. 이렇게 자기가 들어가는 숙주가 정해져 있어요. 심지어는 세균 안에 들어가서 사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필수적인 조건이 살아있는 세포가 있어야만 자기가 증식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에너지도 만들지 못하고 영양분 섭취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세포 안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세포가 자기 세포 복제를 할 때 직구도 거기 뛰어들어가서 같이 복제하고 에너지도 거기서 얻어가고 다.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가 없으면 얘는 살 수 없는 게 이 바이러스예요. 그런 의미에서 얘는 생명체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증식돼서 나오잖아요. 증식돼서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 생명의 가장자리에 있는 유기체다, 또는 복제자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고 사람에게 가장 21세기에 가장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있는 병원체입니다. 바이러스가. 그리고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법정 감염병의 위험한 것들은 거의 다 원인체가 바이러스예요. 좀 바이러스들이. 그래서 사람에게 감염될 때도 반드시 사람의 살아있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얘가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세포가 정해져 있어요. 이 바이러스는. 간염 바이러스는 간 세포 안으로만 들어가요. 자기가 들어가는 루트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이번에 유행했던 코비드-19 같은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인데 얘는 호흡기 상피세포 안으로만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폐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이클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피부나 이런 데 떨어져 가지고는 얘는 못 살아요. 여기서는 복제 자체가 안 돼요. 이 세포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는 세포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균의 크기의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100분의 1이 되는데 1000분의 1인데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 나노메타라고 하는.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기호는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합성도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에게 감염된 바이러스를 치료하려면 얘는 항생제 갖고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생제는 세균을 치료하거나 특정한 곰팡이를 치료할 때 쓸 수 있는 건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항생제를 쓰면 안 돼요. 그 아주 미국 애들 교과서에 보면 인플루엔자라고 해서 플루라고 하는 독감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독감에 걸렸을 때 의사가 항생제 처방을 하면 안 된다가 1번에 나와 있어요. 항생제를 쓰면 안 된다 하는 말이. 독감에는 항생제를 쓰면 안 돼요. 항생제를 쓰는 이유는 독감 때문에 다른 세균이 2차 감염될까봐 예방적인 차원에서 쓰는 거지 항생제는 바이러스에게는 직접적인 효과가 전혀 없어요.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백신이에요. 우리 천연두 같은 거가 우리 지구상에 1980년대 WHO에서 지구상에 이제 천연두는 다 종식됐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가장 1등 공신이 백신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은 전부 다 저도 맞았죠. 우두라는 거 다 맞았죠. 그 우두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 천연두 안 걸렸던 거예요. 요즘 매스컴에서도 많이 떠들는
몽키폭스라 그래서 그 요새 그 원숭이 두창난 거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감염된. 근데 우리는 거의 안 걸려요. 왜냐면 우두 맞은 사람은 거의 85% 이상 면역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980년도 이후 우두를 안 했어요. WHO에서 이 천연두 종식됐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예방접종, 정기 예방접종에서 제외시켜버렸어요. 그럼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나이가 80년대 이후면 40대 초반 뭐 이렇게 된 사람, 이 사람들 우도 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에 노출되기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접촉하면. 우리는 크게 위험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 코로나19 얘가 곤욕을 치렀던 거는 처음 보는 바이러스니까, 처음 나타난 바이러스니까 백신이 개발 안 돼 있어서 곤욕을 치렀던 거예요. 백신 개발되고 나서 우리나라도 뭐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맞으면서부터 점차 안정되고 크게 요새는 거의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거의 돌아온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코로나에 대한 감염은 백신 말고는 특별한 치료법이 그렇게 개발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물론 바이러스를 잡는 항바이러스 약제가 개발되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가 사람의 살아있는 세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잡으려면 사람 세포 같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바이러스라는 그 증식 과정을 보면. 그리고 바이러스가 하나의 세포 안에 들어가서 얘가 이 세포를 이용해서 자기하고 똑같은 자손을 만들고 나면 이 세포를 터뜨리고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 나온 바이러스 전부 하나하나가 다 살기 위해서 새로운 세포 안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세포 안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손을 안 쓰고 가만히 놔두면 굉장히 빠른 급속한 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러스 증식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권 박사님 앞에서 얘기했던 면역 세포나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미리 알아채리고 이 면역 세포들이 한정수 원장님 계세요? 그래서 면역 세포들이 이걸 알아차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먼저 죽여버리는 건데 이 증식하지 못하는 그런 작용도 하는 게 면역 세포. 바이러스 감염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들은 거의 대부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괜찮은 증폭숙주라는 게 있어요. 뭐 원숭이라든지 뭐 박쥐라든지 낙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게는 그냥 정상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진드기나 모기나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동물을 물고 흡혈하고 그리고 얘가 와서 사람을 물면서 걔를 갖다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예방하는데 뭐 많이 다 그렇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옮겨주는 벡터라고 하는 게 중간 곤충이 있어요. 그게 진드기 아니면 모기 또는 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전파시켜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환경입니다. 원래 그 밀림 속에 있던 원숭이, 박쥐, 우리하고 거의 접촉하지 않는 그런 것들인데 사람이 욕심이 좀 지나치다 보니까 개발하면서 밀고 들어가니까 그런 고유 동물들이 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사람에게 전파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들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다 아프리카나 이런 밀림 지대에서 서식하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바이러스 질환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게 지구 전체가 위아더 월드 그래가지고 전부 뭐 한 가족 지금 뭐 흔히 젊은 친구들은 뭐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뭐 저도 많이 나가봤지만
이 오지 탐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일부러 그냥 뭐 용감하게 그런 데 갔다가 거기서 걸려갖고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퍼져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이제 바이러스들입니다. 자, 그래서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파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기, 쥐, 진드기 이런 벡터들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번에 유행했던 이 코비드 바이러스 같은 거는 재치기에서 나오는 분말이라든지 호흡기에서 나오는 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기 매개성으로 전파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대변 구강염, 성적 접촉 이런 것들로 해서 사람에게 전파되는 이런 것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주 특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식물에게 감염되는 건 식물에게, 동물에게 감염되는 건 동물에게. 자, 그리고 사람에게 감염된 것도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친화성이 있는 세포, 자기가 좋아하는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호흡기에 감염되는 세포는 호흡기 세포 쪽으로만 친화성이 있어서 그쪽으로만 감염됩니다.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간 세포에만 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좋아하는 세포가 정해져 있습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세포, 그 바이러스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는 면역세포, 그 세포에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면역세포를 파괴시키니까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명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후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면역세포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요. 면역세포는 올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특이성이, 항생제 치료가 효과가 없고 백신에 의한 예방, 그리고 항바이러스 제제를 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이 21세기에도 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지금 새로운 질병이 출현한다면 그거 역시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는 놈은 굉장히 특이한 특성 중에 우리가 이제 그 뉴스나 이런 걸 들으면 그냥 뭐 얘기하면서 바이러스 그러지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얘기를 잘 안 해주잖아요. 그냥 바이러스 얘기하는데 이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제가 하나 빼놓고 얘기한 게 있는데 모든 생명체는 자기 자손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자손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게 유전자라고 하는 거죠. 유전자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유전자라는 얘기도 핵산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어요. 핵산. 그래서 핵산이라는 게 DNA하고 RNA를 합해서 우리가 핵산이라고 해요. DNA 따로 있고 RNA 따로 있는데 이 두 개를 합해서 핵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세포 안에 DNA와 RNA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 세포도 DNA와 RNA를 다 가지고 있어요. 식물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핵산을 두 종류 다 가지고 있습니다. DNA와 RNA. 그런데 바이러스는 DNA와 RNA 중 어느 거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D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고 R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사람 세포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자기 자손을 증식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바이러스마다 다 달라요. 바이러스마다 다 다르니까 바이러스가 나올 때마다 치료제가 따로 개발돼야 돼요. 이 바이러스 자기가 증식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바이러스에 듣는 약이라고 해서 저 바이러스에도 듣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증식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잡기가 어려운 게 이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자주 변장을 해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의학용어로 얘기할 때는 변이 된다 그러는데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걸 해서 다른 모습으로 나와요. 올겨울에 유행했던 독감이 내년에 똑같은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와요. 근데 걔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 가면 감기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이 엄청난 용량의 슈퍼 컴퓨터를 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내년에 재조합을 어떤 식으로 해서 나올 거다 하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해갖고 돌려요. 이 사람들이 감기연구소에서.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랭킹 1, 2, 3, 4, 5 이렇게 쭉 정해놓고 가장 확률이 높은 거에서부터 이렇게 따져놓고 내년도에 오는 이 독감 바이러스는 이런 종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그런데 맞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감 백신을 작년에 맞았으니까 나 안 맞아도 되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올해 또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올해 나온 독감 백신은 그쪽 연구소에서 슈퍼컴퓨터로 예측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한 그 항원을 위에서부터 랭킹 1, 2, 3, 4 얘네들을 가지고 만든 백신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맞은 백신하고 다른 거예요. 작년에 맞았으면 괜찮겠지가 아니고 계속 변장을 하고 들어온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선배님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백신 맞으러 가면 독감 백신 맞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4가 맞으실래요? 3가 맞으실래요? 2가 맞으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가격이 달라요. 2가 백신은 얼마고, 뭐 3가 백신은 얼마고, 4가 백신은 얼마고. 근데 국가에서 2가 백신인가, 3가 백신인가 따지는 무료로 접종해 주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저거 된 거 맞으시려면 돈 내셔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자, 그게 예측한 감기연구소에서 예측한 걸 뭐 더 많이 섞여 있는 거일 수도 예방 효과가 좋겠죠. 정부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무료로 백신을 이제 접종해 주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면 이제 하도 그 사람들이 환자들을 많이 만나고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한참 듣다 보면 그럼 이거 맞아야지, 내 돈 내고 이거 맞을게. 우리 좀 많은 거 맞는 경우가 많죠. 그냥 정부에서 주는 거 말고.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솔깃해 그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좋고요. 그게 실제로 좋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좋죠. 속아서 많이 아니죠. 속아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국가에서도 예산상 그 비싼 거를 다 전 국민한테 무료로 내주기는 어려우니까 기본적인 거는 여기까지는 무료로 해주는 거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 감염병의 구분입니다. 그 국가에서 법정 감염병은 지금 이렇게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1급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테러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죠. 전시나 이런 때는. 자, 그 다음에 걸리면 치명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망률이 높은. 그리고 집단 발생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죠. 그래서 얘는 유행 즉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음압 격리 해야 돼요. 이 음압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에 이 방에 음압 장치를 하면 환자가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 환자는 그 균을 가지고 있는 환자예요. 이 균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 네거티브 프레스를 걸어놓은 거예요. 여기 있는 놈이 밖으로 못 나오게. 그게 이제 음압 시설이에요. 여기 있는 균이 밖으로 못 빠져나오도록 시설을 해놓은 거예요. 그 음압 시설이 각 큰 병원에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번에도 코로나 이 코비드-19 때 각 병원에 그 음압 시설되어 있는 격리실이 많지 않아서 뭐 부랴부랴 뭐 난리를 치고 짓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요 정도 공간에 음압 시설을 하려고 해도 한 2, 3억씩 들어간다는 굉장히 고가적인 사업으로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우리가 1급 감염병으로 칭했어요. 그 1급 감염병이 지금 17종이 지정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지정하고. 그 다음에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이건 치명률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환자를 차단시키지 않으면 다른 상황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감염병이 23개 종류가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종류별로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게 1급이다, 2급이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뉴스나 이런 거를 들을 때 훨씬 더 우리가 이 와닿기가 쉽다는 거죠. 저게 어느 정도 위험한 거구나 하는 거를.
그다음에 이제 3급 이것도 얘는 격리는 하지 않고 24시간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들로 이게 26종입니다. 자, 그리고 4급 감염병. 이 4급 감염은 앞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감염병들이다. 그리고 계속 연구해야 된다. 조사 추적해야 된다 하는 23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법정 감염병으로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누는 감염병의 종류가 89개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약 90개에 가까운 이 감염병을 정부에서 이 급수를 나눠놓고 컨트롤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보통 일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거를 이렇게 한번 쭉 늘어나 봤어요.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색깔을 다르게 했잖아요.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전부 원인치가 바이러스입니다. 빨간색이. 그리고 파란색이 세균이에요. 박테리아, 아까 말씀드린. 자, 그럼 여기 보면 1급 감염병으로 17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패스트, 탄저병, 보툴리눔 독소증, 야토병, 디프테리아 하나, 둘, 셋, 넷, 5개 빼고 12개가 바이러스예요. 원인체가. 그만큼 바이러스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에볼라, 마버그, 라사, 이 크로미안, 콩고, 출혈열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전부 외국에서 발병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치명률이 굉장히 높아요. 에볼라 바이러스나 마버그 같은 것들은요 50에서 80%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어요. 감염되면 거의 심하면 한 80%는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혈열이 나면서 우리 몸에 이렇게 밖으로 노출된 데서 다 출혈이 일어나요. 굉장히 무서운. 얘네들을 일으키는 그 옮기는 벡터가 거의 대부분 쥐예요, 쥐. 박쥐, 집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공중보건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출혈열 질환 중에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거는 그 한국형 출혈열이라고 해서 한탄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탄강 유역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한탄 바이러스가 이름이 친 거예요. 이것도 에볼라라고 하는 것도 이게 어디더라? 아프리카의 무슨 나라의 강 이름이에요. 에볼라 강가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버그라고 하는 것도 독일의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발견된 장소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라사라는 것도 이외에도 도시 이름이에요. 빌리지, 마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국가 이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WHO에서 국가나 이런 지역명을 붙이는 게 별로 상대 국가에서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코비드 19 때도 우한, 중국 우한성에서 나왔던 우한 바이러스 하는데 중국 애들 막 싫어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 스페인에서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이라고 한 5억 명 이상이 감염됐었죠. 그리고 한 1억 명 가까이가 사망했어요. 스페인. 근데 사실은 말은 스페인 독감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스페인에서 발견된 독감이 아니에요. 원래는 다른 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돼서 유행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전시고 이러니까 막 보도 통제가 되고 보도를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은 그때 보도 통제가 안 됐었대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계속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 독감이 스페인 독감으로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스페인에서 발병한 것도 아닌데 스페인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이게 스페인 독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국가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남의 나라 이름을 갖다 붙여놔가지고 이런 오명을 씌우느냐 하는 말이 이제 되면서 이렇게 이제 지역명을 붙이는 거는 잘 안 하려고. 왜 에볼라 그러면 강 이름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볼라라는 강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거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우한 바이러스 중국 우한 도시라면 금방 알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을 안 붙이는 거로 뭐 대략적으로 국가 간의 얘기가 됐다고 얘기를 한다고 중국의 입김이 커서 그랬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바이러스 분석은 지금 현재 병원체로는 바이러스 가장 작습니다. 확인은 못했고 모르죠. 지금 병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어요. 아직 노출되지 않은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지 모르는 것도 뭐 워낙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다 뭐예요? 많이 들어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듣지 않던 겁니다. 자, 두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천연두입니다. 천연두. 이건 이미 WHO에서 종식됐다고 선언을 한 거이지만 위험합니다. 이 생물학적 테러 위험이 굉장히 존재하고 있는. 종식됐다고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설로는 이런 뭐라 그래 강대국이나 이런 데서 생물학적 무기로 쓰려고 보관하고 있다는 말도 굉장히 많아요. 최종 병이 저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두창은 예방 백신이 있으니까 급하게 백신이라도 맞으면 어떻게 될 수 있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패스트, 탄저 얘네들은 전부 다 세균입니다. 야토병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와요. 패스트도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다는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병 보고가 없어요. 그런데 몽고나 인도나 이런 데서 발병하면 이것도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그런 겁니다. 이 탄저병도 생물학적 테러에 이용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사스 이걸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사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2002년도인가 이것도 중국 광동성에서 최초로 발견됐던 바이러스고요. 그다음에 이 중동 호흡기 바이러스 그래갖고 메르스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 삼성병을 하고 난리 났던 그런 거죠. 근데 얘네들은 그래도 잘 가라앉았잖아. 근데 이번에 코비드 바이러스는 2년,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이제 팬데믹 WHO에서 이거는 1급 뭐 경보도 내리고 그랬던 바이러스. 그래도 여기에 1급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1급으로 안 나와 있어요. 코비드19. 그게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치명률이 높지 않습니다. 치명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망률이 한 1%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나마도 그거의 10분의 1인 0.1%밖에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보건적으로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이렇게 전파된 거는요, 사실은 전부 사람의 욕심 때문에 개발 욕심, 좀 더 이 살림 벌목, 뭐 금강 채굴한다고 안으로 밀고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네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던 그런 동물들이 사람이 밀고 들어가니까 사람하고 접촉하고 그게 사람에게 전파되고 이러면서 오는 것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밀림에 살던 모기가 도시로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밀고 들어가다 보니까 모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게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과학에서 보면 뭐 유전자를 이렇게 복제해서 자기하고 똑같은 거를 막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내 영원히 살게 하겠다. 사실은 자만이고 경계를 침범한 거죠.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느님하고 우리는 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다른데 그래서 경계 여기는 침범하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한번 가보겠다고 까불다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경각심도 생기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요즘 하는 게 환경 운동이고 뭐 그런 것들이죠. 이게 1급 감염병입니다. 2급 감염병에도 지금 이 빨간으로 된 거는 전부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파란색으로 된 것들이 세균이에요. 세균. 여기 이제 결핵, 이 결핵 같은 거는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소리 없이 퍼져나가는 게 이 결핵입니다. 이 결핵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세균이니까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죠.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결핵은 결핵에 쓸 수 있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결핵균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염되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약을 써도 개선 효과가 없으니 이 항생제에 대한 그 경각심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거죠. 자, 여기 보면 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거의 요즘 없습니다. 거의 뭐 콜레라 특히 여름철에 잠깐 나오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2급 감염병으로 놓은 거는 이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지만은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여기 나오는 그 이런 폐렴 부분이라든지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것들, 이 백일해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 DPT라는 예방 접종 맞으면서 백일해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백일이 있다는 얘기 거의 못 들어보셨죠? 근데 백일해가 성인한테서 나와요. 성인한테서. 그 내성균이죠. 그리고 이 백일해라는 거는 저쪽 중남미 이쪽에서는요 1년에 한 100만 명 이상씩 사망해요. 백일해 걸려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보건 위생이 잘 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별로 위험한 걸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이 세계적으로는 이런 것들에 감염돼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급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황색 포도알균 감염증 내성균이 나오기 시작하다는 것이 2급이에요. 2급 종류에 포도알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기 많이 만연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일반 포도알균이 아니라 이 포도알균을 치료할 수 있는 약제 중에 방포마이신이라는 항생제가 포도알균을 죽이려고 치료하려고 쓰는 것 중에 가장 마지막 항생제예요. 저 방포마이신이. 그런데 그 방포마이신이라는 항생제에도 내성이 생긴 포도알균이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염되면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약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한 이런 것들이 이제 2급 감염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엠폭스라고 하는 게 원숭이 두창이 2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있죠? 코비드19 이것도 2급 감염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급 감염병이 이제 파상풍, B형 간염, 일본 내염 많이 들어보시던 거예요. 말라리아라는 것, 말라리아 많이 들으시죠? 네, 말라리아는 옛날에는 학질이라는 겁니다. 학질. 킨이라 먹으면 안 된다. 말라리아는 모기가 옮긴 거고, 저는 기생충이 일종이에요. 그건 세균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니고 기생충의 일종이에요. 원충류라고 하는 기생충에 의해서 감염돼요. 우리나라의 휴전선 일대 이쪽에서 우리는 말라리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라리아는 3일열도 있고 4일열도 있고 열대열도 있고 이렇게 나눠요. 열이 이렇게 사이클을 가지면 한 3일 주기로 열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기생충에 의한 거고요. 레지오넬라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레지오넬라 처음 들으셨어요? 네, 여름철이면 레지오넬라 주의보가 떨어집니다. 여름철 6월쯤 되면 매스컴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게 설명을 안 해주고 레지오넬라 주의보가 뭐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게 뭐야? 그냥 듣기만 하고. 저 레지오넬라는 이제 주로 이 에어컨에 필터 청소를 안 했을 때 거기에 서식하던 균이 이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꽃기로 나와서 감염되는 그 필터 청소 아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냉각수 있죠. 이 에어컨 차 꽂으려면 물이 바깥에서 물이 빠져나가는데 그 물 이런 데 서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빠지는 물 손수건으로 이렇게 빨아갖고 이게 땀 나는데 이거 자기가 덥지 그러고 닦아주면 큰일 나요. 레지오넬라 균이 그런 데 서식하고 있다고요. 네. 예.
예. 그런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상급 감염병에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빨간색으로 지금 칠해져 있잖아요. 이만큼 바이러스 질환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질환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4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거 보면 인플루엔자라고 나왔습니다. 이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예요.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근데 이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그냥 사람에게 감염되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그렇다 치는데 지금 더 유명한 여기 뉴스나 매스컴에 보면 조류 인플루엔자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래갖고 AI라고도 얘기하고 뭐 조류 인플루엔자라고도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냥 맨날 AI 뭐 그러고 AI가 뭔데 AI 나왔다고 무슨 닭을 다 잡아 죽이고 오리를 다 잡아 죽이고 난리를 친가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가 유전자 제조업을 해서 자꾸 변형을 해요. 원래 스페인 독감을 일으킨 바이러스도 조류 바이러스예요. 조류에게 병을 일으키는 건데 이 조류 바이러스가 돼지한테로 가가지고 변형을 해서 사람한테로 가서 사람과 사람 간에 전파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류 독감이라고 하는 것은 새한테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람한테로 전파되면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20세기 초반에 스페인 독감으로 1억 명 이상이 죽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한테로 감염됐을 때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예방할 방법이 없어요. 집에서 기르는 닭, 오리, 칠면조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그 지역 봉쇄하고 다 죽여버리면 돼요. 뭐 닭고기 값이 좀 오르고 오리고기 값이 좀 오르는 거는 뭐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통제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천새가 날아다니는 걸 어떻게 잡을 거예요? 시베리아에서 날아오고 뭐 저기서 날아오고 그 천새는 뭘로 막을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류독감이 발병하면 우선 사람보다는 같은 종류의 조류 쪽으로 전파가 되니까 거기를 우선 차단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생태계, 환경을 가능하면 파괴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나타났다, 주의보가 떨어졌다, 정부 방침에 잘 순응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줘야 돼요. 아예 나라 소독하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아나 괜찮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거 그냥 다 따라서 해야죠. 백신 맞으라고 그러면 백신 맞아요. 이게 왜 안 맞아요? 자기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러다 걸려서 죽으면 누구 원망도 못해요. 사실은. 그럼 우리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럼 너 죽은 다음에 그 있으면 어떡할 거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맞고 죽으면 어떡할 거야? 아셔도 못하고 죽어야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전체가 같이 합심해서 거기에 따라줘야 우리가 빨리 컨트롤하고 예방하고 그럴 수 있다. 우리 자연 치유 과정의 지도자 과정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잘 알지 못하는 일은 전문가 말을 듣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감사합니다.